오늘 그 안보 조금 하고 법률을 아마 오늘 다 마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법률 조금 하고 경영학 조금 하면 일단 내일까지 그 경영까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주에는 경제 용어들 하고 저 금융 이런 쪽에 용어들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번의 안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그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사용하는 나토의 기본 정책은 3D 정책, 디펜스 방위, 디트렌스 저지, 긴장 완화. 그러니까 그 나토에서는 첫 번째 가장 좋은 게 긴장 완화죠. 긴장 완화를 하다가 가능한 한 저지를, 상대방의 의도, 전쟁에 대한 의도나 이런 것들을 저지시키는 데 초점을 두다가 실제 전쟁이 나면 어쨌든지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면전은 여기서 붙는 거죠. 그래서 긴장 완화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용어 중에 전략무기라는 게 있고 전술무기라는 게 있어요. 전술무기. 순간 기억이 나서 뒤쪽에 수업하다가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전략무기는요, 존재 자체가, 그 무기의 존재 자체가 공포와 위협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핵. 핵은 절대 전술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략무기가 되는 전략무기. 나머지 기타 운용상 어떤 무기들은 전부 다 전술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 크루즈 미사일 이런 거 전부 다 전술무기들이고, 전략무기는 그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러운 거. 그래서 스텔스기 이런 것도 전략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텔스기, 전략자산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전략자산이다, 이런 것들. 스텔스기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레이더에도 포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공포스럽고 위협이 되죠. 그러면은 그 전략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스텔스기나 이런 거 역시. 핵, 스텔스기 이런 것들 예측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생화학 무기 그런 것도 전략무기가 될 수 있는데, 생화학 무기는 일단 존재 자체가 금지예요. 금지. 생화학 무기는 자체가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가 없죠, 모든 국가들이.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핵도 뭐 안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일단 요 전략무기와 전술무기의 용어상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제 2번 사자회담 한반도평화협정에서 육자회담 당사국, 육자회담의 당사국은 우리 냉전체제의 그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중러대 한미일이 되는 거죠. 그 냉전체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어떤,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6개 국가들 총 다 합쳐서, 그 중에서 우리 북한과 우리 한국이 당사국이 되는 거죠. 실제 한반도의 당사국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변 강대국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갈라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갈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또 문제가 나오지만, 이 한미일은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 때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일본은 패전국가죠.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패전국이면서 동시에 그 미국이, 그러니까 그 얘네들 일본이 너무 2차 세계대전이 마치면서 얘네들 너무 커지고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 때문에 일본에다가 낙농업을 많이 영향을 줬어요. 낙농업, 축산 이런 거. 그래서 실제 일본이 우유나 이런 거 상당히 그 가셔서 드셔보시면은 상당히 맛있어요.
그 낙농업이 발전했어요. 축산 쪽. 일본이 축산이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게 미국에 일부러 좀 낙농업 진흥 정책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무기 만들고 이런 철강이나 이런 쪽 말고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전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간 미일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조약이 체결돼 있냐? 아무 조약도 체결돼 있지 않아요. 왜? 우리 아직 사이 안 좋잖아요. 일본하고 조약이 없어요. 정보보호협정 그거는 지소미아는 일본이요.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미국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 좀 더. 그러면 미국이 한국한테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받아가지고 일본한테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일본 쪽에 자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일본한테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줘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지. 중간에서 저거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둘이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해가지고 너희들 둘이 직접 주고받고 해라. 그냥 그 큰 틀은 바로 이거를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 거. 실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한국은 자동 개입이에요. 근데 일본도 자동 개입이죠. 그래서 이쪽이 우방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보체계를 삼각안보체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반도의 우리 한국의 안보체계를 삼각. 이게 여기는 원래 엄밀히 따지면 트라이앵글에 요게 실선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조약의 연결상 한국과 일본은 협력적인 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삼각안보체계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파기가 된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아마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여기 육자회담 나온 김에 요 삼각안보체계 그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연방제한, 이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최초로 그 선언한 그런 공식적인 어떤 선언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6.15 남북 공동선언. 참고로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선언을 이제 한 거죠.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독일에 가서 이제 어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연장선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번 집어넣었고, 또 베를린 선언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도 좀 숙지해 두시면, 미국은 연합이에요, 연방이에요? 예? 연이라고 가만히, 그러면 뭔지 잘 안 들려. 연하고 다음에 흐리는 거예요. 미국은 연방제입니다. 미연방, 미합중국, 미연방. 러시아는요? 러시아, 유럽, 가장 쉬운 거, 유럽. EC,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 예시가 제일 좋네요. 유럽 연합들은 전부 다 하나의 국가, 다 독립국가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예? 독립국가죠. 전부 다 독립국가예요.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연합제로 합쳤을 때 나라가 몇 개라고요? 총 두 개. 각자 인정을 합니다. 각자 인정을 해요. 독립국가로서 인정을 하는데 국제적인 조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국제조약을 할 때는 하나로. 예를 들어서 국제조약을 체결할 때는 저게 조약에 사인을 하게 되면 둘 다 적용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이 미국 쪽하고 그 뭐 국제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도 전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조약 할 때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독립국가로서 인정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연방제는 전부 다 두 개 국가가 만나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의 국가인데
외교와 국방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주정부 개념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미국이 지금 이렇죠. 미국은 미국의 대통령은 외교권과 안보, 국방권을 가지고 있죠. 군사, 외교, 안보. 그런데 각 주의 주지사들이 다 독립된 법을 가지고 있다 없다? 독립된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도 미국은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죠? 국가는 몇 개냐? 한 개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근본적으로는 뭐 결국은 이래가나 저래가나 뭐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저런 단계를 거치냐.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은 연합제를 제한을 하고 있고 북한은 연방제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것 좀 차이는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한국상 구축함 1호. 여러분들 1호 이러면은 뭔가 그래도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호를 너무 최근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거나 이렇게 되면 2호가 나오거나 하면 또 옛날 사람 이름을 다시 거꾸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호다 그러면 좀 가능한 한 위쪽에 오래된 사람을 붙여놔야 2호가 나오면 또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축함 1호는 광개토대왕함입니다. 광개토대왕함. 구축함은 뭐 하는 거예요? 구축함의 원래 본래 업무가 있어요. 얘네들의 본래 업무. 구축함의 업무. 예? 그렇죠. 그거 맞아요. 잠수함 잡는 것들이 이 구축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되죠. 얘네들이 실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레이더를 켜고 얘네들이 어뢰를 막 달고 있거든요.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구축함이. 그 구축함을 왜 잠수함을 잡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원래 구축함이라는 거는요,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얘네들 구축함은 호위가 기본 임무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바다 쪽으로 오는 잠수함들을 잡아야, 항공모함은 기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느리다 이 말이에요.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굳이 뭐 항공모함, 준항공모함이 있기는 있어요. 준항공모함. 항공모함은 아닌데 준한다. 항공모함에 준한다. 또는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항공모함으로 보는 게 독도함이 지금, 독도함을 제가 여기 넣어놨는가? 독도함 나오던가요? 독도함 없어요? 없던가요? 독도함. 독도함 체크해 주십시오. 그게 거의 준 항공모함입니다. 경항공모함. 잘 없어요. 일본은 지금 저거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한국이 독도함 건재를 하는데, 근데 이 독도함도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 장비가 다 탑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짜가리로 지금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더 타가지고 장비를 더 최첨단 레이더부터 해가지고 탑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독도함에는 주로 구조 작업 위주로만 돼 있어요. 원래는 저기에서 헬리콥터도 한 50몇 대씩 싣고 다닐 수 있거든요. 헬리콥터를. 그 이유는 우리 한반도는 굳이 경항공모함급만 있어도 충분히 한반도를 호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취지고, 항공모함.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항공모함은 1년에 유지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수업할 때 정치편에서 했던 하얀 코끼리하고 비슷해요. 얘 들고 있으면 돈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구축함들은 우리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축함의 1호가 광개토 대왕함이다. 여기에는요, 잠수함을 잡는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잡는 헬리콥터. 그런 것들을 탑재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5번. 전쟁의 당사국은 직접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대신 다른 나라의 동맹국이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 6.25 전쟁 있죠.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중국이나 소련, 그리고 미국의 대리전쟁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대리전쟁. 대리전. 이거 정답은 대리전쟁입니다. 5번의 정답은 대리전쟁. 냉전체제의 산물이에요. 대리전쟁은.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중소약국을 통해서 약소국들이 대신
강대국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양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대리 전쟁의 하나의 패턴이다. 그 다음 제 6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뭐 개발했죠. 이거는 대포동 미사일입니다. 그거 체크해 두십시오. 대포동 미사일 5,400km에서 7,000km, 보통 5,400km에서 7,000km 날아가는데 그 탄두 무게를 약화시키면 1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참고로 10,000km가 넘어가게 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됩니다. ICBM. 그래서 ICBM보다 한 단계 낮은 게 대포동 미사일이에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요거는 아시아권들이 전부 다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아시아권이. 우리 동아시아권이 다 들어와요. 베트남, 태국 뭐 저런 데 다 들어오고 15,000km까지 가게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포동 미사일보다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13,000, 17,000, 18,000까지 가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개발한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요거는 대포동 미사일이다. 중거리. 중거리 다음에 장거리. 장거리가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된다. 그 다음 제7번, 원자 핵 에너지를 군사에 이용할 때 파괴 능력을 이에 대응하는 TNT 화약의 질량으로 나타낸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메가톤이라고 해요. 메가톤. 2,000킬로톤을 메가톤으로 환산하면 0.02 메가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0이니까 한, 둘, 셋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0.02 메가톤이 되는 겁니다. 메가톤. 핵무기를 얘기할 때 주로 메가톤의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제 8번, 그 2004년 9월 건조를 시작해서 2007년 5월 25일 진수한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360도 전방위 감시한다는 것은 뭔가 방어 체계가 구축이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오른쪽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 그 밑줄 긋습니다. 최초의 이지스함. 여러분들 이지스가 뭔지 알아요? 이지스. 이지스는요, 제우스가 들고 다니는 방패 이름이 이지스예요. 그래서 그 이지스라는 뜻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얘기합니다. 이지스함. 그게 최초의 이지스함이기 때문에 세종대왕함입니다. 세종대왕함. 세종대왕함.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그 참고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지스함이 한 두세 대? 일본이 지금 6대 막 이럴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참고로 그 한국하고 일본의 그 방어 태세를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실제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제 한일이 전쟁을 치르면 실제 이걸 데이터를 연습을 한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국과 일본이 실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지난번에 뉴스인가 이런 거 보니까 그 해군은 우리가 좀 밀려요. 해군 쪽은 우리가 밀리고, 그 공군은 우리가, 공군도 비슷비슷하고 육군이 우리가 많고, 그래서 그 퀘션 마크 약간 무승부 비슷하게 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거나 지상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지상군을 뭐 다 뿌려야 되죠. 그죠? 일본 열도에다가. 그러면은 성산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남는 게 없다. 양쪽 국가 다. 그래서 결국 실익은 없는 거예요. 전쟁이란 거는 절대 실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전쟁은 가능한 한 막아야 된다. 그 중요한 말 있잖아요. 일본이란 나라를 태평양 한복판으로 보낼 수 없다면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영원히 옆에 국가로 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쨌든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친하게 지내는 방법들은 서로가 자꾸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 그 다음 제 9번, 북한의 최고의 통치 이념인 땡땡땡은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사람을 중시하죠. 그죠?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저쪽하고 좀 다른데, 그죠? 주체 사상을 얘기합니다. 주체 사상.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주체 사상의 핵심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예전에 그
그 기순한 황장엽 그 김일성 대학 교수, 그분이 주체 사상을 직접 만들고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체 사상 허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하면서 불편하게 그렇게 북한을 자극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 10번,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핵과학회지. 두 번째 줄, 핵전쟁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시계로 운명의 날 시계다 이렇게 부르는 게 무슨 시계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보기에는 전부 다 뭐뭐 시계 다 돼 있겠죠, 그죠? 그 때문에 시계가 포인트가 아니고 지구 종말 시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6번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고 2017년도 2분 30초 전으로 조정이 됐어요. 2017년도. 왜 2017년도에 2분 30초 전으로 조정이 됐을까요? 그 북한. 그때 한창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서로 그 현피 뜨자고 막 말만 하고 그만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이 전쟁이 나면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구에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결론. 그 다음 제 11번.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자 최고 입법기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국회를 얘기하는데 거기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원래는 김영남 인민위원장인데 이번에 그만뒀어요.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90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정부 3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까지 위원장 자리를 지킨 그런 처세의 달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생존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 연세가 너무 많고 자꾸 그 TV에 이렇게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뭐 자꾸 깜빡깜빡 잊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그런 사례. 최고인민회의입니다. 그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북한의 공식 그 수반으로 봅니다. 대외적으로. 하지만 실세는 국방위를 장악하고 있는 실세, 김정은이 실통수권자로 보는 거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도 선거를 합니다. 그 인민총선거라고 해가지고 북한에도 선거를 합니다. 저가 당선될 사람을 정해놔서 그렇지.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화국이라는 거는 선거에 의해서 사람들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공화정인데 걔네들도 공화정이에요. 공화국은 같아요. 퍼블릭.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 제 12번. 미국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국제 테러에 가담하는 테러에 가담하거나 지원하거나 좀 혐의가 있는 이런 나라들을 뭐라고 지정을 한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해요. 테러 지원국. 현재 테러 지원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이란, 수단, 시리아, 북한. 이거 뺀다 하다가 북한 막 지난번에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남 그 얼굴에 이렇게 문 떼가지고 사망한 사건, 그것 때문에 북한을 그대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금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중동이죠. 요 아프리카. 저쪽이 아시아. 그 다음 제 13번. 북한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1984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합작투자법안, 외국인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게 있어요. 그 법이 합병법입니다. 합작 투자를 해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법이다. 합병법이에요. 합병법. 합작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외국 투자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그런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이게.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제 14번. 우발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1963년 8월에 미국 워싱턴 백악관과 그 구소련 모스크바 크렘린궁과 직통전화
그 뭐 답은 나와 있죠, 그죠? 직통전화. 한라인을 얘기합니다. 한라인. 이거는 왜냐하면 그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이제 예전에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 러시아의 후르시초프, 구소련 후르시초프가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걸 가지고 극렬하게 충돌이 생겼죠. 왜냐하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의 플로리다부터 해가지고 전부 워싱턴부터 해갖고 전부 사정거리 안에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쿠바입니다. 쿠바. 그 여기서 소련에서 배를 타고 미사일을 이제 여기 배치하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미국이 구축함으로 여기에 다 막았어요. 이렇게 일자로. 약간 하객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치된 상황. 이때 전쟁 촉발 가능성이 제일 큰 상황이었죠. 이때. 그래가지고 뭐 후르시초프는 우리가 뭐 너그 때문에 배치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결국은 좀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해갖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라인을 개통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한라인입니다. 한라인.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해서 배치가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후르시초프, 그죠? 한라인. 자, 그 다음 핵 보유국이 동맹을 맺은 비핵 보유국을 다른 핵 보유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걸 우리는 지난번에 해구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구산이라는 뜻은 너네가 다른 국가로부터 핵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대신해서 그 국가에 핵 공격을 해주겠다. 이게 해구산의 제도예요. 해구산. 그 다음 제 16번 원자 무기 그동안 비약적인 발달을 보였으나 ABC 무기 국제회의나 조약을 통해서 사용이 금지된 비합법적인 무기를 우리는 일종의 화생방 무기라고 부르는데 이 ABC는 무엇의 약자인가? 원자, 애토믹, 그죠? 생물, 바이오로지컬, 화학, 세미컬. 그래서 원자, 생물, 화학, ABC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붙여놓은. 우리 예전에 그 월남전 때 고엽제 미군들이 그 풀을 왜냐하면 얘네들 맨날 짱박혀 갖고 베트공들 막 튀어나오니까 풀을 막 다 죽이기 위해서 고엽제 형태로 뭔가 막 뿌리고 했단 말이죠. 일종의 그것도 역시 그 생물학 그 생화학 화생방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 17번 문제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군사시설의 설립과 군사적 행동이 금지된 지역을 땡땡땡이라고 한다. 비무장지대 DMZ라고 합니다. DMZ. 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또는 DMZ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그 사무국을 이쪽으로 옮기자. 유엔 본부를 한반도로. 그러면은 서로 남북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나 순서가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DMZ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유엔 본부를 유치를 시키면은 이제 느낌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순서로 가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자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빅피처가 그려지는데 김정은이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죠? 김정은이가 항상 문제예요. 1995년 3월 9일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발전소에 대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이 3개국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이 기구는 뭐냐? 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너네 그 경수로를 우리가 지어주고 너네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좀 극복시켜 줄게. 북한이 에너지난이 많잖아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보충해 줄게. 이게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예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근데 이게 오래됐어요. 이걸 만든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면 왜 지금 와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관심을 끌고 있냐?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이 교류가 활성화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부터 해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한다라면
이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의 역할이 생기는 거죠.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5,500km 이상 장거리 미사일로 핵무기를 장착하고 목표 지점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뭐라고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얘기합니다. ICBM. ICBM인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이것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둘 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둘 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얘기한 다음에 ICBM을 얘기해요. 그럼 얘하고 차이가 뭐죠? 그냥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하늘로 날아가는 거. 일본을 거쳐서 가는 거. SLBM은 서브 밑으로 잠수함에서 쏘는 거예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미국한테 지금 결정적인 결정타가 뭐다? 잠수함이 없어요. 잠수함. 그 북한이 잠수함이 우리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잠수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잠수함이 없냐? SLBM을 쏘기 위해서는 어떤 잠수함이 있어야 되냐? 핵잠수함이 있어야 돼요. 핵잠수함은 자체 원자로가 돌면서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하는 아니고 지하를 뭐라고 해야 되죠? 바닷속 뭐 해저라고 해도 되겠고요. 뭐 하여튼 바닷속에서요 1년 이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문제 없다라면 죽을 때까지 바다 위로 안 뜰 수도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이론상은 영원히 바닷속에서 활동이 가능해요. 물 밖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근데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봐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상 최장 1년 이상 물속에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핵잠수함은 그러면 핵잠수함은 왜 필요하냐? 우리 북한은요 디젤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디젤 잠수함. 근데 디젤 잠수함은 레이더에 걸려요. 핵잠수함은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얘는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럼 잘 보세요. 핵잠수함 하나만 있으면은 얘네들 SLBM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 거기에 핵무기 하나 달아가지고 물속으로 잠수해가지고 레이더 안 잡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대서양 앞바다에서 뉴욕 팍 튀어나와가지고 쏘아버리면은 미국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전체 다 쏘려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북한이 지금 가장 욕심내는 게 핵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만 있으면 북한은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핵잠수함이 없는 거죠. 자기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미국하고 사이 좋게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 미국이 당연히 막고 있겠죠. 당연히. 핵잠수함만 있으면 북한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그 남북한 군사력을 합치면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남북한 군사력을 합치면 세계 1등이라 하면 안 됩니다. 1등은 미국이에요. 2등도 아니에요. 2등은 중국입니다.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4등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다 합치면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세계 4위. 그러니까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군사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코딱지만한 국가들이 이렇게 막대한 국방비를 들이면서 이렇게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평화를 구축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 모병제로 바뀌면 좋겠죠. 한 달에 막 한 250씩 받으면서 군생활 할 수 있고 전역하면은 다양한 혜택들도 받고 그러면 본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갈 수도 있는 거죠. 모병제로 바뀌게 되면. 그래도 하여튼 한국에서는 모병제가 좀 또 상당히 예민한 그런 정책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 20번 문제. 20번. 1953년 정전협정 후 유엔 사령관, 그때 당시에 유엔 사령관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해양 경계선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서해 5도 있죠, 그죠? 서해 5도하고 그 이번에 그 북한에 그 문제된 그 섬 이름 뭐죠? 그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번에 북방 한계선 북단에 있는 거. 아, 내 그 섬 이름까지 못해. 섬 이름이 있어요. 북한에. 그게 한국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논쟁이 생긴 거. 그거 원래 북한 거예요. 북방 한계선을 보더라도 우리 쪽 영토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북한이 최근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해군 그 해병대 사령관이 그 섬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또 이렇게 자극이 됐는데 원래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전쟁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분이. 근데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국방부 장관인 저로서는 그는 명확하게 그 근거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지금 현재 명확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북방 한계선 북단에 있는 걸로 봐요. 문제를 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그 섬 이름 뭐죠? 한박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외울 때도 약간 함박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볼록하다 이렇게 외웠는데 요 북방 한계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게 요 섬이에요. 한박도. 이거 여기 문제는 없지만 적어둡니다. 한박도. 요게 요번에 우리 남한이냐 북한이냐 이때 북방 한계선이 다시 재점화가 됐어요. 북방 한계선이. 내용이 뭐냐? 원래는요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는 너무 큰데 요렇게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약간 아리랑 표시로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전협정을 7월에 체결을 하는데 해상에 이게 없어요, 이게. 해상에. 그리고 이쪽은 아예 없고 해상에 원래 이게 한계선이 없었어요. 그게 이게 해상이 없다 보니까 이승만은 정전협정을 그때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북진을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해안, 인천 앞바다를 이용해서 북한을 이렇게 다시 공격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엔 사령관 클라크가 다시 전쟁을 다시 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승만의 논리는 그거죠. 이마에 분단했으면 됐다. 더 이상 분단은 안 된다. 이왕 전쟁한 거 이번에 끝내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 이번에 완전히 통일시켜야 된다. 나름대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지금 이쪽으로는 공격을 못하죠. 그냥 이쪽으로 해갖고 공격을 해가지고 통일을 시키겠다. 그렇게 이승만이 주장을 하니까 유엔 클라크 사령관이 북방 한계선을 급작스럽게 꺼버린 거예요. 임의대로 껐는데 저거를요 60, 70년대까지 남북한이 서로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서로 이거를. 그렇게 오다가 한 90년대쯤 와가지고 야 북방 한계선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저거에 유엔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꺼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북방 한계선은 애초부터 의미 없는 선이다. 저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북한 그 잠수정 뭐 배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왔다가 막 여기서 난리치고 하면 또 올라가고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충돌된 게 지난번에 예전에 그 연평해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북방 한계선이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또 서로 상호간에 존중해서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한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자꾸 싸우지 말고 애초에 그러면 우리 남북한이 여기를 평화수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양국의 어선들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는 막 영토를 포기한 발언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뭐 그런 게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그렇게 수역을 해서 우리 남한 배들도 이렇게 북한까지 근처에까지 어업이나
그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런 쪽이 더 평화지대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냐. 약간 그런 어떤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북한은 워낙 폐쇄된 공간에서 더 이상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이걸 평화수역으로 그렇게 설정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번 한 거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때 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뭐 말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꾸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보령, 충청남도 보령 앞바다에 있을 거예요. 조만한 섬. 이 총 3개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도. 이게 개인 소유 섬이에요. 여러분들 섬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 건데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섬이나 이런 것들 하나 사가지고 우리 남해 그 환타지야 그 배 타고 막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연인들 커플들끼리 그 배 타고 많으니까 왕복 거기 외도 보타니아 거기도 보면 개인이 소유한 땅이잖아요. 그죠? 거기를 개발시켜 가지고 엄청난 주식회사 외도가 돼 버렸어요. 연간 그 매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도. 그 하여튼 몇 번 가신 분들도 많은데 주변에. 하여튼 이 우리 보령 앞바다의 서해 끝에 있는 섬 끝단 이게 개인이 소유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요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서해 끝단에 있는 섬인데 얘가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영토 분쟁이나 향후에 이걸 무력화시킬 때 여러 가지 충돌이 생겼을 때 이게 중국 사람이 소유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게 방송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 섬을 지켜야 된다. 우리 지금 독도 그리고 우리 마라도 그 과학기지 있잖아요. 그죠? 그 막 닦아지는데 막 시멘트 발라가지고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의 세종과학기지는 아니고 그거는 남극에 있는 거고 그게 하여튼 그 과학 온도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학시설물 몇 개 부표 띄어가지고 그 마라도 그리고 서해 끝단 이 섬 이름이 뭐다? 경렬비열도예요. 이거 체크해 놓습니다. 이거 최근에 서해 끝단섬이에요. 이런 것들 이슈가 됐죠. 저걸 지켜야 되거든요. 격렬하게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으로부터 격렬하게 지키겠다. 자, 그 다음 몇 번이죠? 21번입니까? 21번. 본래의 의미는 적이 침투해서 건드리면 자동으로 폭발하도록 폭발물에 연결된 선을 북한의 주요 침입로에 주한미군을 집중 배치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입할 경우 미군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된다는 군사 용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을 연결을 시켜서 철선처럼 만들어 놨다. 이게 여러분들 되게 웃긴 거예요. 이거를요, 원래 우리가 이거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인계철선이라는 용어 자체를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인계철선의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주한미군이 여러분들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겨울에 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겨울이 되면 하천의 물이 얕아지죠, 그죠? 도하작전을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탱크로 바로 얼음 위로 바로 밀어붙여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은 이쪽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그대로 빠르게 밀어붙이면 강원도 쪽은 넘어오기 힘들어요. 산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내려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방사포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경기도 쪽에서 밀어붙이고 내려올 때 의정부에 미군 부대가 딱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튀기지도 못하고 미군 부대가
미군이 만약에 전시가 나더라도 배 째고 티켓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미군이 어쩔 수 없이 살상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인계철선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질로 볼모로 잡아놓은 것이 의정부역이 미군 부대들이에요. 볼모로 전쟁이 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개입되도록. 이거를 이제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걸 자꾸 설명하게 되니까 이 미군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네들도. 아, 얘네들이 목적이 이런 쪽에 있구나. 그래서 이거 자꾸 후방으로 빼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의 평택 쪽으로 바뀌었죠. 평택 쪽으로 빠졌죠. 원래 미군은요, 대전까지 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노무현 때 경기도 이남으로는 안 된다. 경기도 밑으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멈춘 게 평택이에요. 원래는 더 뒤로 빼려고 했습니다. 미군 저쪽 정부에서 오바마 쪽이나 저쪽 그 전에 정부들이 더 빼려고 했어요. 대전까지. 근데 안 된다. 경기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평택에 정착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의정부에 있는 건데 전쟁 나면 의정부 바로 코앞이잖아요. 부대찌개 다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인계철선이에요. 인계철선. 이런 개념을 쓰니까 미군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자기네들을 인질로 잡아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개념이. 그래가지고 뒤로 빠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 다음 제 22번 문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연합항군사체계 상가안보체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가안보체계. 그 다음 주 23번.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대의 작전 지휘를 하고 통제하는 권한으로 방어준비태세 중 데프콘 4 이하인 경우 한국군이 데프콘 3인 경우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느냐. 전시작전 통제권이에요.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 역시 노무현 정부 때 반환을 약속을 했지만 그 뒤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걸 무기한 연장시켜버렸어요, 그냥. 근데 내용은 이거거든요. 한반도에 어느 정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었다고 한국과 미국이 인정하는 시기에 반환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 하면 그냥 바로 줄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전시작전 통제권은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전시작전 통제권은 환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작전권, 줄여서 작전권이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작전을 펼쳤다 해서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이라고 있어요. 작전동 들어봤어요? 인천에서 오신 분 있어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거기에 가면 작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거기서 작전 지휘를 한 지휘소가 설치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시작전권은 환수를 해야 돼요. 환수를 해야 돼요. 환수를 해도 충분히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굳이 미국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전권이 없는 국가는요, 엄밀히 따지면 자주 독립국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외교를 할 때도 내가 전쟁하자라고 버튼 누르면은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대통령한테 권한이 군 통수권자가 가지고 있어야 외교 선상에 나갔어도 한판 정 안 되면 한판 붙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세게 나가도 답이 나오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군한테 가 있으니까 그 미국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국하고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어쨌든지 통미봉남, 남한을 봉쇄시키고 미국과 통해야 된다. 이 통미봉남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쨌거나 성공을 했잖아요. 북한은 외교 정책상 어쨌거나 성공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통미봉남 정책이. 그래서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일본한테 가서 큰 소리 치고 중국한테 가서도 큰 소리 치고 어쨌거나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자, 오른쪽으로 24번. 남북한이 어느 한쪽의 정권만 인정하던 한반도 주변 나라들이 다른 한쪽의 정권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9년 일본의 국제정치학자 가미야 후지가 구상한 것은 이게 남북 교차 승인이에요. 이게 그 이전에는요. 자, 한국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체결했잖아요.
그럼 남한하고는 외교관계를 체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외교를 체결했다면 너네는 북한하고는 외교 체결을 못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한반도의 한 국가만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이 지금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괴뢰 정부로 보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국하고 외교를 맺은 국가와 맺지 않는 국가들은 서로 딱 냉전의 연장선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양쪽 다 인정해주는 형태로 협상을 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 대만하고 국교를 단절했어요. 대만하고 끊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대만하고 국교를 단절했을 때 일시적으로 제가 좋아하던 바나나 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바나나가 대만으로부터 수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사먹는데 대만하고 국교가 단절되면서 갑자기 바나나 값이 폭등하면서 아, 나는 되게 대만하고 국교 자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초등학생 마인드로는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요,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트면서 대만 쪽하고 이제 끊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만 쪽을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고요. 중국이 우리를 인정을 하려면은 대만 쪽하고는 샷도 내리라 해가지고 가다가 남북 교차 승인의 개념들이 이제 훨씬 더 풍부해지면서 이제 대만하고도 다시 외교를 회복을 했어요. 지금은 대만하고도 회복이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중국하고 처음에 문호를 틀 때도 중국이 하나의 중국만 인정해야 된다. 저 대만을 하고 교육을 끊어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노태우 정부에서 대만하고 일시 교육을 끊고 중국하고 수교를 체결한 그게 북방 정책 아니에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이거는 양쪽 다 그냥 승인해라. 양쪽 다 그런 취지예요. 그 다음 제 25번 그 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표한 최초의 성명, 이게 이우락 그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났죠.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보내가지고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요.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제가 불러주는 거 적어놓습니다. 자주평화민족 그 세 가지. 자주평화민족의 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의 원칙을 발표한 그게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요게 쭉쭉쭉쭉 이어져 온 거예요. 6.15 남북 공동선언부까지 해가지고 쭉 내려온 거죠. 이런 그 부분이. 그래서 최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 다음 제 26번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SMBL이라고 합니다. SMBM 은밀성 보장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잠수함이기 때문에 은밀성이 보장이 된다. 그게 장점입니다. 사거리가 짧게도 쏠 수 있죠. 그 다음 제 27번 지상 수미터로 저공 비행할 수 있고 표적을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으며 방공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고 명중률이 높고 핵이나 비핵 탄두를 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두를 제외한다면 비교적 아주 염가로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 이거 중요해요. 이거. 우리 27번 문제는 우리 그 국방의 새로운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런 무기인데요. 이 무기가 뭐다? 순항미사일. 영어로 크루즈미사일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순항미사일. 이 순항미사일을 그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그 썼던 초음속 장거리 순항미사일, 미국에서 쓰는 초음속 장거리 그 순항미사일이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크루즈 미사일의 형태죠. 원래 이름들은 크루즈 미사일이고 자기네들이 붙인 이름은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이 순항미사일이 왜 대단할까요?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순하게 이게 간다. 이게 예를 들어서 레이더를 보고 주파수를 보고 가다가 위험물이 있으면요 우회전하고 막 그래요. 미사일 자체가 뒤에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프로펠러가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막 날아가다가 뭐 장벽이 산이 있잖아요, 그죠?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서 내려갑니다. 그 위로 똑똑한 미사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는데 유리창, 저 유리창 크기, 명중률이 저 유리창 크기 범위 안에 들어가요. 저 유리창 크기 범위 안에. 그 정확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오차가 저 유리창 범위 안에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저 순항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레이더로 딱 봐가지고 저 집무실 창밖을 보고 있네. 그러면 빵 해가지고 쫙 쏴버리면은 주위에 쫙 레이더에도 안 잡히기 때문에 날아가서 그냥 빵 때려보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이 그 미사일을 쐈을 때 그 평양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한 8분에서 9분 한 그 정도 됩니다. 그게 단점이 뭐다? 느리다는 게 단점이에요. 순항미사일이. 왜냐하면 저 완행이라서 가다가 막 넘고 막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느려요. 이게 느린 게 단점이에요. 레이더에 안 걸린다는 게 산에 붙어서 다닙니다. 산에. 그러니까 아주 저공 비행을 하니까 이게 새떼가 날아가는지 뭐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냥 확인이 레이더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순항미사일.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순항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랑.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죠. 순항미사일을. 현무 3C. 저게 우리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순항미사일이고 세계에 4번째로 개발한 순항미사일입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이에요. 한국. 현무. 한국이 4번째로. 북한이 핵무기 막 개발하면서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개발했는데요. 저 현무 3C를 왜 제가 이렇게 각혈을 하면서 강조를 하느냐. 이게요.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까지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역시 느리다는 게 단점이에요. 빨라야 되는데 그죠? 느려요. 자, 그래서 28번 문제 지금 금방 지금 답이 나왔죠, 그죠? 한국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그 국산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산 크루즈 미사일은 북한 양강도 영절이 한경남도 허천군 삼난인 자강도 용림 지하에 위치한 노동 스커드 미사일 기지와 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개발한 이유는 북한의 핵 실험을 1차, 2차, 3차 막 계속되니까 이걸 개발한 거예요. 외과 수술용으로 그 핵시설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까지 사정거리 안에 싹 다 들어온 그 미사일이 바로 현무 3C 순항미사일이다. 우리가 자체 개발했고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다음에 우리가 보유한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순항미사일의 핵심 기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요. 이런 것보다 와 끝까지 올려가지고 성천권이면 한 7, 80km 되면 이러면 뭐 과학 이런 거 안 했어요? 성천권이 한 몇 킬로 정도 돼요? 지상 30km? 70km? 예? 12km. 그럼 좀 더 올라가야 돼요. 너무 12km는 좀 짧은 것 같아요. 한 7, 80까지 올라가면 중간층까지 올라가나? 하여튼 뭐 대략 한 성천권까지 에드벌런을 하나 띄워놓는 거죠. 큰 게 대형 에드벌런.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형 캐리어. 들어봤어요? 여기 가방 이런 거 말고, 캐리어. 여기에 드론을 한 2, 3천 대를 깔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레이더로 조정해갖고 딱 발사하면 얘네들이 빡 벌떼처럼 막 쫙 나와가지고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데 한 방씩 무기 한 방씩 다 떨어뜨리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갖고 회복하고 얘네들이 다시 들어오면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광 충전해가지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또 드론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서로 막 교환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를 보고 고안해내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군사 아이디어. 저거. 그냥 미사일이 가도 성층권이나 지구 밖까지 가기가 좀 힘드니까 저렇게 띄어가지고, 그리고 드론이 위치를 잡을 때요, 직상으로 수직 상승해가지고 위에 가서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밑으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혹시 드론 한번 해보신 분들 있어요? 왜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게 위치 찾기 위해서. 밑에 있으면 위치가 잘 안 잡혀요, 지가. 그래서 위로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레이더, 인공위성 레이더하고 딱 자기하고 딱 잡히면, 현재 좌표가 딱 찍히면은 거기서 다시 쫙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착시키는데 여기에 그 다시 턴을 딱 누르면 수직 상승을 해갖고 위치를 잡아서 다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여기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수직 상승한 상태에서 각도를 조금만 틀어버리고 낙하하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쓴다? 많이 안 쓴다? 많이 안 써도 되죠. 쭉 올려가지고 에너지를 효율화시켜갖고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은 바로 사하 지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최소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수직 상승을 시키거든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 아이디어는 제가 최초로 낸 겁니다. 캐리어. 한 문제만 딱 더 하고 30분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그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준비태세 3등급부터 1등급 값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지도발,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지난번에 98년도입니까? 몇 년도죠? 94년도, 6년도, 96년도 맞네요, 그죠? 강릉 그때 무장공비 침투 사건 기억납니까? 그때 김강수 씨 잡히고, 여러분들 뭐 기억이 잘 안 나겠네요, 그죠? 저만 생생하네요, 그죠?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무장공비가 내려왔을 때, 그때 이걸 이제 발령을 하는데요. 이게 진돗개예요, 진돗개. 진돗개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연대장은 진돗개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연대장. 왜냐하면 국지도발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군대 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 거예요. 5분 대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지도발 났을 때 현장을 가장 빠르게 출동하는 5분 대기조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이 지역에 뭔가 위험하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대장이, 대대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연대장이 진돗개를 발령을 합니다. 진돗개 1호를 발령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으로부터 반경 1선, 2선, 3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 자체를 전부 다 차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통로를 군인들이 검문소를 다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바리케이트를 막 칩니다. 군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그게 1선은 전부 다 군인들이 하고요, 2선도 거의 군인들이 하고, 3선은 이제 인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인원이 부족해. 3선은 이제 그 향방, 이제 여기 이제 그 예비군들, 동원 예비군들 있죠, 그죠? 동원 예비군들, 그죠? 그런 사람들 이제 3선이나 이런 데 이제 막 경찰관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1선하고 2선 거의 군인들이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완전히 차단 작전을 하는 게 저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완전히 차단시켜 버립니다. 특히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무장 타령을 했을 때도 진돗개를 발령을 합니다. 무장 타령은 적군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돗개를 발령을 하게 되고 그 지역 자체를 전부 다 통제해 버립니다. 근데 그 통제 안 해도 상당히 살아남기 힘들어요. 겨울에 강원도에서 탈령하면 큰일 납니다. 겨울에. 30분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대북 정책의 구상을 우리는 베를린 평화 구상 또는 베를린 선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사 분계선에서 DMZ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거를 선언을 한 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북한도 이에 화답을 해가지고, 예전에 막 철수하고 이런 거 TV에 한번 나온 적 있습니까? 이게 베를린 구상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